자, 두 번째는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2018년 당시의 지방선거에서 이상하게 그가 이끄는 대연정 소속 정당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거둡니다. 뭐 이상하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굉장히 포용적인 네. 어떤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이 부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졌고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8년 10월에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의 12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총리직도 임기인 2021년까지만 맡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지위도 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때 너무 사실 좀 속상했어요. 안타깝고 약간. 근데 이제 그 메르켈 총리의 네. 그 원제라고 원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제가 봐서 이분은 박근혜랑 정치 영정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 너무 그걸 정치적 비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네, 어떤 부분이? 자신의 신념대로 정치를 해온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동독 출신이에요. 네, 동독 출신이죠. 네, 동독 출신이고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집안인 건데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는 동독과 서독의 이게 통일 이후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통일 이후에 그 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정당의 당수까지 한 9년 만에 오르는데 본인이 뭘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위에 자꾸 비리로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땡겨 올려져 갖고 딱 당수가 됐어.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 저 사람 동족 출신이고 뭔가 다른가 보다 해갖고 지역구에서 몰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일당이 됐네. 그래가지고 일당은 됐는데 가반수는 못 됐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기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이랑 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완전히 성향이 다른 분파예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전혀 다른데 꽤 오랫동안 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정을 붙게 되면 뭔가 안에 당내 뭐 갈등도 생기고 자리 다툼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는데 메르켈 총리는 다 양보한 거야. 다 양보하고 연정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 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연정하던 파가 이렇게 졌어. 그럼 바로 상대를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연정해서 또 정권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 사실은 그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게 딱 하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럽의 통합.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보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연정을 누구랑 하든 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든 당 내부 안에서의 뭐 갈등이 있든 이런 거를 전혀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인데 독고다이적인 정치를 해온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독고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그 부분이 다른 정치인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차별하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그런 정치를 한 사람이 없거든. 네. 왜냐하면 독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실리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무슨 올림픽을 유치해갖고 뭐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세세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펴가지고 여긴 말 그대로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중심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승적인 거야. 오로지 유럽 통합을 유지하는 데만 그 목표가 있다는 정치를 해온 거고 그냥 정당하고 연합은 그걸 위한 도구로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의 정치적 스승이 헬무트 콜이에요. 네. 헬무트 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헬무트 콜 하면은 독일의 최장수 총리, 지금은 사실 메르켈이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최장수로 되겠지만 이 헬무트 콜 하면은 상당히 동독하고도 전향적으로 많이 협력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독일의 통일을 만들었고 독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향적으로. 예. 쉽게 말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독일 동독돈하고 소독돈하고 가치를 1:1로. 똑같이 1:1로 해갖고 맞바꿔줘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6배 됐다 그래요, 사실.
그 이상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 네. 거의 6배에서 10배 되는 돈의 가치를 1대1로 주고 이걸 바꿔줌으로 인해 갖고 동독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수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인구수가 또 동독이 좀 많았거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만들어준 사람을 총리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동독 지역 기반에 있어서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이 헬무트 콜의 스승이자 동독 출신인 이 메르켈 총리는 당연히 그 수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헬무트 콜이 주장했던 독일 연합, 그러니까 먼저 독일을 통합시키고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통합시켜라라고 하는 유럽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일종의 유럽 강화책, 헬무트 콜이 구상했던 유럽 강화책을 사실 계승해서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결국 유럽 통합을 위한 이 계획에 독일의 정치인 2대 헬무트 콜과 지금의 이제 메르켈이 30년 이상을 투자를 한 거고, 그 투자 과정 중에 독일이 사실 엄청난 경제적 내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상을 입었는데도 독일이 유럽 내에서 경제력으로는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만을 위한 총리보다는 차라리 유럽 통합을 위한 총리가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통합 쪽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견제 세력들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 공간 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만 우리가 제일 1등이 돼야 돼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독일 정계를 휘어잡게 되면은 굉장히 저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통합적으로 그래도 좀 빠져나오게 되면은 프랑스도 있고, 예, 다른 나라들의 견제도 좀 받는 그 공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독일이 뭐 많이 반성을 하고 다시 그 역사적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한 번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독일에게 저는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르켈 총리는 좋은 사람이었다. 차라리 유럽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송 작가의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네. 이게 결국 이제 돈질로 해갖고 반대 세력을 사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이 독일에 의해서 3번 저질러죠, 3번. 처음에는 동독과 서독이 처음에 전쟁 이후에 일종의 신탁 통치를 받을 때였어요. 네.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이 배상금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서독 측, 그러니까 미국, 서독을 점령하고 미국과 서방은 서독에 있는 이제 전쟁 배상금을 대부분 깎아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깎아줘,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서독이 동독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10대 1로 된 화폐를 그냥 우리가 1대 1로 10배로 쳐줄게. 그러니까 지금 동서독 통합했던 이걸 50년대 한번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을 봉쇄를 해놓고 소련이 왕래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이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동독에 어마어마한 초콜릿을 폭격을 합니다. 물품 위에서 이렇게 네. 내려주는 거죠. 이게 그 경제적으로 서독이 막히게 됨으로써 어려워지니까 동독이 이제 소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독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탕, 초콜릿, 뭐 화장지, 위생용품, 옷 이런 것들을 폭격기로 실어가지고 막 동독에다가 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알았어, 그냥 왕래 통행해 라고 해서 동독과 서독의 완전 그 일종의 분단 1차적으로 막은 예가 50년대에 있었고요. 이번에 동서적으로 통합한 것도 방금 말한 대로 돈질로 통합한 거고, 유럽 통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모든 화폐를 독일 기준으로 해서 1대1로 해줘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나중에 이 돈이 도로 독일로 다 들어가요. 왜냐면 독일만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가 됐든 이 지방의 이탈리아가 됐든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자기 돈이 6배, 5배 튀었잖아요. 네. 그 돈 갖고 살 게 피아트보다는 벤츠를 사고 싶은 거야. 똑같은 전자제품
사더라도 그 돈은 비싸서 엄두를 못 사든 못 내든 독일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소비재의 생산과 수출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풀어주고도 나중에는 독일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독일 국가들을 다 거지를 만들어 버려서 지금 모라토리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결과적으로 돈주를 위한 선투자는 어찌됐거나 독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유럽 프로젝트 고유의 어떤 그 특징을 메르켈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러면 독일에 의한 독일을 위한 독일만을 위한 뭐 그런 정말, 거죠. 정말 기승전 독일이네요. 그렇죠. 먼저 동서독을 합치고 그 다음에 유럽을 합치고 유럽의 화폐를 합치면 유럽 전체의 돈은 독일께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 메르켈과 헬무트 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메르켈을 욕할 때는 그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욕을 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니네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니네 유럽 시장 독일 네가 독식하지 말고 우리 포드나 GM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좀 내놔 라고 하는 요구를 독일한테 하게 된 겁니다. 왜? 미국의 경쟁 국가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아니잖아. 유일하게 공업국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척을 질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을 그렇게 악수를 세게 하고 째려보고 욕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얘기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들으면 기분 굉장히 더럽겠네요. 왜냐면 마크롱은 아직 어린애고 네. 이번에 닛산한테 밟히는 것처럼 네가 뭘 해도 미국 하나는 안 돼. 요런 게 있거든요. 자, 뭐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아무튼 독일은 그동안 겉으로 봐서는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먼저 돈질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독일 국민이 어렵다 했지만 그 돈질을 통해 가지고 먼저 돈을 쏴준 데 있는 지역의 돈을 마중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독일 내부에서의 극우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극우 세력이 점점 더 세력이 커져서 영향력을 독일 내에서 꽤 많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독일이 뭐 이탈리아 대표적인 그리스인데 이런 네. 재정 적자로 파산해 있는 나라들을 걷어먹이고 있어요. 유럽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독일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빚을 이제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거든. 근데 이제 그 헬무트 콜 같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괜찮아, 탕감해줘. 30년 지나면 그보다 더 많이 뽑아먹을 수 있어. 이런 논리로 가는데 우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에 그리스 있는 빚 받아야지. 우리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우리 독일 국민만 희생할 거야. 그리스한테 제대로 돈 받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한테 지원하던 것들 대폭 줄이고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국가를 위한 정치를 좀 해봐라고 하는 순간 지금 끈끈하게 연결돼 있던 EU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우파가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EU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해체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해체시킬 능력이 우파한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죠. 우파가 기어이 그리스한테 돈을 받아내고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추가 원조를 안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독일 우선주의의 정책들을 입안을 해서 실시를 한다고 치면 그 나라들이 굳이 지금 독일에 돈을 벌리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돈 주겠다고 하는 사채업자가 문 밖에 와 있거든요. 중국이요? 그렇죠. 중국이 떼돈을 들고 와서 EU의 외곽 국가들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독일이 그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파가 만약에 한다면 우파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할 생각 안 하죠.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장에 독일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려고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일이 안 주는 돈을 중국이 대주면서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칙칙폭폭 아프리카까지 이 중국의 기차는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파가 이렇게 그 나라 내에서만 사실 결집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 전역에서 우파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문제인데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우파가 집권한다는 거는 점점 더 자국 이기주의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자국 이기주의, 폴란드도 자국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파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힘을 합치는 그렇죠. 모양새를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들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각각 걸어 잠근다. 바로 독일의 복수의 칼을 겨누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렇죠. 폴란드가 만약 우파 집권이 이루어지고 메르켈이 물러난다고 하면 2차 대전 전쟁 배상금을 바로 요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요구하는 금액은 1,000조 원입니다. 1조 달러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독일한테 내놔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가 시작된다고 치면 그 독일한테 피해를 봤던 주변 국가들이 너나 없이 다 돈 내놔라는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일본이 우길기를 흔들어대고 올림픽 한다고 극우주의로 가고 있는 게 너무 꼴배기 싫은 겁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상처를 지금 다시 건드리면 안 되거든. 지금 폴란드가 빡이 돌아 있어요. 괜히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전차를 800대씩 사가고 다주포를 사가겠습니까? 수 틀리면 나 니들한테 포 쏠 거야. 돈 내놔. 이거 협박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이 지금 사실 지금 메르켈을 잃는다고 치면 유럽 연합의 어떤 그 결속력은 정말 바글바글하게 쪼개질 거고, 이거는 트럼프가 너무도 원하던 그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독일은? 네, 트럼프가 유럽을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유럽 순방을 할 때 갔던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단순하게 간 게 아니에요. 네. 네, 다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유럽에서 유일하게 미국산 세일가스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폴란드라는 겁니다. 괜히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마크롱은 참 잽도 안 되는데 부단히 아프리카까지 가서 애를 쓰고 있네요. 뭐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현대 로템에 와갖고 우리 그 떼제베 사기나 만들어갖고 같이 합시다. 이게 훨씬 더 빠른 해결책인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무섭겠죠, 코로나가. 네. 네. 다음 얘기 가시죠. 얘기. 메뚜기 때, 예,